1884년 9월에 이제 헤이그에서 2년을 지내고 나서 리넌으로 가게 되는데, 아니, 리넌으로 9월 간 것은 아니죠. 헤이그에서 9월에 에텐으로 갔다가 리넌으로 간 건 조금 더 한 3, 4개월 있답니다. 그렇게 하면 또 겨울을 지나고 이제 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흐는 밖으로 나가서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하게 되죠. 그때 당시 리넌에서 그렸던 풍경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풍경화 중 하나가 지금 보이시는 바로 이 오래된 교회의 첨탑입니다. 이때의 첨탑이 리넌에 있었던 첨탑인데요. 고흐가 이걸 그리기를 좀 좋아했었습니다. 이 교회의 첨탑은요, 한참 예전에 있었던 것이고요. 이 고흐가 이때 갔을 때 당시까지만 해도 원래는 사실 이게 거의 철거가 됐어야 될 정도로 파손된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고흐는 리넌으로 가서 처음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이거에 관련돼서 드로잉이나 수채화, 그리고 유화 이런 것들로 총 35점의 작품을 그려놓은 작품이 바로 이 교회의 첨탑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여기 뒤에 보시면 교회에 묘지가 있죠. 이렇게 묘지가 있는 것들을 일컬어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도 말을 하냐 그러면요. 고흐가 미학적으로는 뭐로나 어떠한 저러한 죽음을 예견했거나 고흐의 어떠한 뭐 심상을 그린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그거는 근거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그림은 리넌에 가서 초창기에 그려진 그림이고요. 이 그림 역시 마찬가지 이번 전시회 가시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이번 전시회에서는 뭐 딱 다른 설명을 이제 오디오도스트나 이 그림은 오디오도스트가 없는데요. 이 그림을 이야기할 때 꼭 말씀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합니다.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척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공부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공부 스타일이 있겠지만 고흐 같은 케이스는 책을 진짜 많이 읽었습니다. 다른 작가들과는 좀 다르게 고흐는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물론 몇몇 화가들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철학을 하고 뭐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미술학교에서는요. 책을 읽는 것보다는 그림을 그리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흐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책을 읽는 행위도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쌓고 지혜를 쌓아가는 행위도 그림에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문학작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소양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당연하게 미술품 진로를 했기 때문에 이전 작가들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았던 사람이 바로 고흐입니다. 그래서 고흐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나중의 이야기고 그 이전에는 그 이전에 있었던 작가들의 어떠한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이 정말로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 작품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 작품 역시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영향을 정말로 많이 받은 작품입니다. 특히나 이때 작품들은 보통 이렇게 약간 흐린 하늘이나 이런 것들은 영국의 화가였던 영국의 풍경화 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존 컨스터블이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무척 많이 받았던 것이죠. 이런 작품도 마찬가지죠. 이런 작품들은 다 존 컨스터블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고흐가 무척 많이 이 풍경화를 그릴 때 많이 영향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샤르 프랑스와 도비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르비종파였죠. 바르비종파의 샤르 프랑스와 도비니가 가장 대표적으로 고흐가 영향을 받았던 풍경 화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르비종파들을 일컬어 우리는 외광파라고 일컫죠. 그게 바로 이 사람 샤를 프랑스와 도빈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바르비종이라고 하는데 바르비종파를 말씀드린 것처럼 외광파라고 말을 하는데 외광파라는 말은 밖에 가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외광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까뮤 꼬로 그리고 샤를 프랑스와 도빈이 방금 보셨던 사람 그리고 테오도르 루소, 장 프랑스와 밀레, 쥘 디프레 그리고 디아즈 이런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고흐가 다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흐가 이때 당시 바로비종파의 영향을 받아서 그린 그림들이 바로 이러한 풍경화들입니다. 딱 봐도 초기 고흐의 풍경화들이나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에요? 이건 크로멜로 미술관 아닙니다. 이건 반고 미술관에 있는 거예요. 딱 봐도 바로비종파나 이런 사람들의 어떠한 인상주의적 풍경화의 느낌이 좀 보이시죠? 예. 근데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고흐는 말합니다. 편지에다가 테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말을 하죠. 바다하고 방금 보셨던 그 그림입니다. 바다하고 감자밭은 사람들이 절대 내 첫 습작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너한테 솔직히 털어놓는 건데 나도 그려놓고 깜짝 놀랐을 정도다. 첫 시도가 이 정도면 두 번째 시도는 더 훌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였다. 이게 다 유화를 시작하기 전에 수많은 대생을 그리고 원법을 연구한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림이 바로 저 그림이죠. 그러니 우리가 고흐를 잠깐 보겠습니다. 고흐는요 크게 네덜란드 시기 그리고 파리 시기 아르 시기 생레미 그리고 오베르 시기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눌 때 결정적으로 여기가 제일 다릅니다. 이 시기의 그림들과 이 시기의 그림 그리고 그 이후의 시기의 그림은요 완벽하게 다릅니다. 이때 네덜란드 시기까지만 하더라도요 고흐의 그림 그리는
목표점, 지향점 뭐였었냐 그러면 자연주의에 가까웠습니다. 자연주의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었죠. 자연주의 그리고 고전주의적인 그림들을 그리는 게 고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흐는요, 편지를 보면 이때 당시에는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부그루의 작품들, 이런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고 신면이 높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고흐는 이 시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지를 보시면 유화를 시작하기 전에 수많은 대생을 그렸다라 그랬죠. 인상주의는 원래 대생을 그리는 그림이 아닙니다. 인상주의는 알라 프리마라고 해서요, 대생을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색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애시당초 유화로 한 방에 그리는 겁니다. 빨리 그린다는 뜻이거든요, 알라 프리마가. 그러니까 인상주의적 성향을 갖지 않은 거예요, 고흐는. 그래서 원근법도 연구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 편지가 보시면은요, 그 원근법 틀입니다, 이거. 여기 원근법 틀을 이렇게 해놓고 풍경을 원근법대로 그리는 게 고흐의 목적이었던 것이에요. 네덜란드 시기까지의 고흐만 하더라도 모든 것의 기본은 대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철저히 익혀두면 모든 게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 나는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길을 가고 있다. 머지않아 이 사소한 진리를 관가한 사람들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죠. 고흐는요, 처음 시작할 때 나는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흐는 재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 하면 제가 욕먹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보다도 재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저놈이 미쳤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때의 재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애가 와, 얘는 정말 천재적이다, 너무 잘 그린다 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를 재능이 있다라고 말을 하겠어요? 닮게 그리는 것.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보통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리는 사람들을 재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천재라고 말을 하죠. 누군가 똑같이 그리는 것에 분명 얘는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데 너무 똑같이 그려. 그럼 걔를 재능이 있다라고 하죠. 이런 재능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고흐에게는. 고흐는 이런 재능은 상당히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의외로 저런 재능은 없었고요. 다만 고흐의 재능은 다른 쪽이었죠. 표현적인 요소라든가 그리고 열정이라든가 그리고 솔직함, 무척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글쓰기라고 했을 때요, 글쓰기의 정의가 뭘까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글쓰기의 정의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알거나 느끼는 것을 진솔하고 솔직하게 글로 쓰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저는 글쓰기의 정론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내가 요만큼 하는데 더 크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더 크게 글을 쓰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나도 모르는 단어들도 많이 쓰게 되고 그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글을 쓰면 글을 쓰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읽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글이 나오는 겁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고흐는 참 큰 재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흐는 이 초기 시기까지만 해도요, 자기는 기본을 탄탄히 하고 아카데믹한 어떠한 대생을 열심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